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단원 1에서 간략한 과학사도 배웠고, 근데 선생님이 부가 설명 엄청 많이 했죠. 그치? 네, 그래서 별로 간략하진 않았어요. 아무리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하더라도 옳지 않은 결론으로 치달은 두 가지 경우를 상세하게 논의했다. 그래서 화성의 운하 막 이런 거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쵸? 화성의 운하, 네. 아, 그 운하천. 네. 네, 맞아요. 근데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해가지고 막 발전시켜서 나갔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방법론을 잘 활용해도 전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과학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과학의 한계를 토론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인다. 비록 과학은 놀라울 정도로 흥미로운 학문 분야이며 지금까지 사람들의 삶을 엄청나게 개선해왔다고 해도 과학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무결점하다거나 오류가 없다거나 그런 성격을 애초에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네, 이번 단원의 초반에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과학은 실제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증명이라는 의미를 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100%의 의미의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결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도저히 틀리는 것이 단 하나도 나올 수 없을 정도로의 증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은 100%, 그러니까 완전하게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사를 통하여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과학 법칙은 새로운 정보와 개념의 출현으로 끊임없이 무너뜨려진다. 그러니까 과학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마치 뭔가 밝혀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100%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100%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굉장히 흥미롭고 유익한 추구다. 과학은 우리 주변 세계를 엄청나게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지금까지 믿을 수 없을 만큼 유용한 발명품들을 많이 개발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이처럼 비록 한계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한계는 그러니까 100% 증명은 불가능한 그 학문의 도구라는 거죠. 그렇죠? 과학은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 결과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과학은 왜 그러면은 100% 증명이 불가능할까요, 재현아? 나중에 또 다른 그 반박할 논쟁이 생기면 이제 바로 무너지기 때문에. 반증이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쵸? 네, 자, 그럼 반증은 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비슷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그 여러 가지 수를 처음 출발할 때 전부 다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가고 그다음에 파악하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전체를 다 고려한 다음에 어떤 이론을, 그러니까 전체를 다 파악한 다음에 이론을 세우고 무언가를 파악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초에?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손에 잡히는, 우리가 활용 가능한 일부분의 것들, 부분적인 것들을 갖고 파악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쵸? 네, 네, 우리 지구 잘 알아요? 아니, 잘 아는 것처럼 보이죠. 그쵸? 네, 그래서 막 일기예보도 하고 해서 막 비가 내리는 것도 예측하고 그럭저럭 지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조금만 그 넓이를 넓혀 봅시다. 우리 저 바다 밑에 뭐가 사는지 정말 알아요? 그건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저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지구에 대한 상식을 뒤엎는 무언가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있어요? 아, 우리 인간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러한 것을 밝혀내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반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반증은 끝없이. 네, 그러니까 반증이 왜 끝없이 나오냐면은 인간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어떤 이론이나 이런 과학 그거를 세울 때 처음에 모든 정보나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 아닌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 지금 기술 수준으로 뭐 저기 뭐냐 지금 그 가장 그 깊은 그 해구가 그 에베레스트보다 더 깊다 그러잖아요. 아, 그쵸? 네. 그 네. 마리아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한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해도 전체를 다 고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여기 나오는 새로운 정보와 개념이 출현을 하면서 기존의 어떤 개념들을 무너뜨리는 반증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을 수밖에 없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그런 어떤 그 한계성이죠. 그러니까 과학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인간의 한계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런 반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거 있죠. 실러캔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 알아요? 아니요. 실러캔스. 이게 그 되게 옛날에 살았던 물고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책에도 나올 텐데 1900년대 한 중반인가까지 멸종된 거로 여겨졌던 그 물고기예요. 실로캔스요. 네, 실러캔스라고. 네, 그런 물고기가 있는데 화석으로 먼저 발견된 거예요. 마치 공룡처럼 화석으로 먼저 발견이 돼서 야, 이게 고대에는 이런 물고기가 살았었구나. 그런데 현대에는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 멸종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1950년대쯤 돼서 여기 아프리카나 인도쯤에서 그 물고기가 살아있는 채로 잡혀버렸어. 와. 네, 그래서 이게 별명이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공룡이 멸종된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봐도 없어요. 근데 막 그런, 어려운이 막 마리아나 해구에 막 네, 있죠. 그 어룡이 마리아나 해구에 살고 있거나 우리 갈 수 없는 저 밀림지대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막 너무 우거져서 뭐 드론 띄워봐도 뭐 나무밖에 안 보이는데 네, 그런데 작은 공룡이 살고 있으면은 공룡이 멸종했다라는 과학적 결론은 뒤집히는 거잖아요. 그쵸? 아.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뒤집힐 수밖에 없느냐? 인간이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나 개념에 명백하게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결론을 내렸을 때 사용했던 것보다 더 새로운 정보, 더 그 개념들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오게 되면은 반증이 딸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이론, 새로운 개념이 다시 확립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패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존재하는 한 멈출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계속되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과학이 100% 증명하는 정말 완전 무결한 확실성을 보증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성경은 그에 반해서 어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인간처럼 미처 모르는 것들, 살펴보지 못한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체를 다 아시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를 다 아시. 다 아시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성경에 명백한 교리로 입증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100% 확실하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성경의 무결성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 네. 네, 교리식.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얘기는 뭐예요?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람이 아무리 새로운 정보와 개념들이 출현한다고 해도 반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 그 두 개, 그러니까 그 신학과 과학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잘 정립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차이가 뭔지 알겠어요? 네, 성경의 교리와 신학은 100%의 의미로 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뭐 사조가 어떻게 바뀌고 이래도 이게 바뀐다는 뜻이에요?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에 반해서 과학은 어때요? 나중에 과학은 한 500년 흘러가서 뭐 사조가 바뀌고 뭐 그다음에 새로운 증거들이 출현하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네. 네, 바뀌어 있어야 되는 학문이 과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알겠어요? 네. 네,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재현이가 그 다음 단락 읽어볼게요. 과학에 관하여 아주 제한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어느 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데만 과학이 사용될 수 있다고들 말한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암이 몸에서 생겨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암을 치료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과학을 이용할 수는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암이 날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목격한다. 그래서 제한된 치료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체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구의 연대라든지 어떻게 지구에서 생명체가 시작되었는지 또는 어떻게 지구가 생성되었는가와 같은 문제들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과학을 이용할 수 없다고들 말한다. 어쨌든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와 같은 사건들을 다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들 말한다. 네, 그래요. 우리가 과학을 얘기를 했을 때 네, 과학의 대상이 뭐라 그랬어요? 관찰 가능한 거, 그쵸? 네, 그 다음에 관찰 가능한 사실들에서 실험을 통해서 입증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러면은 다시는 관찰할 수 없고 다시는 실험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지구가 생성되는 일. 자, 이거 관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쵸? 자, 그럼 지구를 한번 우리 실험으로 만들어 봅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없죠. 자, 그러면은 지구의 기원에 대한 거는 비과학의 영역으로 분류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죠? 그쵸? 네. 네, 근데 여러분들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분야로 배우지 않아요? 이건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그거는 지구에 네. 대해서 그럼 이거 뭐야? 이거 과학의 분야가 아닌데 왜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지구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그럼 왜 나오는 걸까요? 그냥 그 사람들이 낀가 넣은 거 아닐까요? 아, 그냥 끼워 넣은 거예요? 이거 빨리 제외해야 돼요? 이건 과학의 분야가 아닌데 과학으로 들어온 거야 라고 하면서 빨리 이제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런 것 같답니다. 자, 서연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저희가 지구에 사니까 지구 과학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쵸? 과학의 한 분야로. 그러니까 지구 과학의 전부가 지구가 생겨나는 걸 관찰하는 것뿐은 아니니까 그런 아, 거. 그건 아니니까. 근데 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그 부분은
그럼 그 부분만 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에 대한 과학 얘기할 때 그러면은 지구의 기원에 대한 부분은 빼고 항상 그래야 올바른 지구과학 교과서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요. 네네.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쵸. 예.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천문학에서도 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별이 생겨나고 이런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오늘날 과학책들 보면 어때요? 물론 진화론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별의 기원이나 지구의 기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쵸? 네.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이미 멸종한 생물들 그쵸? 예 그런 것들 뭐 다시 뭐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애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과학의 엄밀한 정의에 따르면은 관찰 가능한 대상이고 실험이 가능한 대상이라고 했는데 둘 다 불가능하잖아. 근데 얘네들은 왜 과학의 대상인 거야? 라는 물음을 여러분들이 사실 던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던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던졌어요. 던졌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 문제들은 뭐 배제하고 그냥 뭐 여기 보면은 뭐 암이 몸에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거는 암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관찰할 수 있죠. 그쵸? 네. 치료법도 실험에 반복 실험에서 확립할 수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로만 과학을 구성해야 된다. 요렇게 보는 예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과학의 정의가 그러니까. 자 그런데 요게 인제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 다음 단락 예 "다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들 말한다." 고 다음 단락 서연이가 읽어 볼게요. 과학의 핵심은 관찰이기 때문에 과학이 그와 같은 사건들을 연구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개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과학의 유일한 한계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고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며 오로지 과학적 방법론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위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질문들에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가? 물론이다. 우리는 지구의 생성 과정을 다시 관찰할 수는 없지만 지구의 구조와 성분은 분명히 관찰할 수 있다. 네. 그래요. 여기까지요. 자 요게 무슨 내용일까요? 지구 생성 과정을 관찰할 수는 없지만 뭐는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조와 성분. 구조와 성분. 구조와 성분을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누가 침입했는지를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죠. 그쵸? 네. 예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신발 자국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신발 자국을 바탕으로 해서 대충 발 크기가 얼마나니까 사람 키가 얼마나일 것이고 이런 것들 추적은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족적을 가지고 그 범인을 잡은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영화에서 좀 봤어요. 네 맞아요. 그래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구가 생겨나는 그 순간은 다시 관찰할 수는 없지만 생겨나는 것으로 인하여 나온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흔적들, 결과물을 가지고 역산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면서 실험하는 거는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하다. 가능해요. 마치 족적을 가지고 범인의 모습을 재추적해서 검거하는 것처럼 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런 식으로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반복 관찰과 반복 실험이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잘 생각해 보면은 그로 인하여서 나오는 결과물에다가 거꾸로 적용하는 거예요. 거꾸로 원인을 역추적해가는 방식으로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을 하면은 그것도 과학의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 과학 요 학문을 처음 얘기했을 때 그 분류를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 기억해 봐요. 엄밀하게 말해서 과학은 실험 과학의 영역이 있고 비실험 과학의 영역이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기억나죠? 그쵸? 네. 그러면서 가장 성경과 충돌하지 않는 그냥 믿을 만한 과학의 분야가 실험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했던 그 엄밀한 과학이 그래서 충돌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거의 네, 거의 충돌 안 해요. 실험 과학의 영역은. 네, 근데 비실험 과학은 충돌이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네, 이게 왜 많이 충돌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실험을 안 해서 네. 그 추정만 하는 거. 네, 주장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역추적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족적을 가지고 이제 범인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이제 많은 이론들, 전제들이 들어오겠죠. 그쵸? 네. 그래서 뭐 대충 뭐 이런 뭐 족적에 뭐 이런 사람이면은 대충 뭐 어느 계층의 사람이고 뭐 남자고 여자고 이런 기초 전제들이 역으로 딸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학 자체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사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쵸?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네, 반복 실험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역추적해 들어갈 때는 우리 세상이 이러이러하니까 남겨진 결과, 증거가 이렇다면은 원인은 이러이러할 것이야라는 사고방식이 돌아가려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작용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기 때문에 성경과 많이 충돌이 일어나는 과학 분야가 이 비실험 과학의 분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은 무신론자들은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분야들을 다 풀어서 과학 이론처럼 막 유포를 하고 있죠. 그쵸? 네. 네, 근데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은 여기에 제대로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신론자들이 진화론적 관점으로 그러한 이론들을 막 주장하는 것처럼 원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론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과학적인 그런 설명들을 막 제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이 분야에서. 그쵸?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그나마 미국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접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시각에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신론적, 진화론적 측면에서 해당 분야를 접할 수밖에 없는 거. 네, 그리고 그거를 잘못 받아들이게 됐을 때 여기 애초에 100% 증명하지도 않는 건데 비실험 과학의 분야는 더 그렇죠. 그쵸? 예, 근데 그거를 마치 실험 과학인 것처럼 그리고 실험 과학도 사실 100%가 아닌데 그 실험 과학의 영역인 것처럼 그리고 과학이 마치 신학과 교리처럼 100% 증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마치 그들의 성경 말씀처럼 진리처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작용하겠죠. 그쵸? 네. 네, 그게 바로 오늘날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살인죄 저지르면 어때요? 사람이 엄청 큰 죄로 생각하죠. 그쵸? 네. 네, 근데 요즘에는 살인죄 하면은 좀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옛날처럼 막 천벌받을 죄 막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안 하죠.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 이유가 요런 부분에서 작용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결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결과를 가지고 역추적해가는 방식으로 과학의 모든 분야가 적용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실험과학만큼 신뢰성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쵸? 이거 꼭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실험과학의 영역은 세계관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세상은 무신론과 진화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무신론과 진화론의 세계관에 의해서 생성된 과학 이론들, 교과서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기독교인들이 창조론으로 여기는 세계관이 작동하는 부분이니까 기독교인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창조론적인 과학을 막 발전시키고 널리 퍼뜨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제 막 한 걸음을 인제 막 디디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사실 진행해 줘야 되는 이제 세대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세대는 인제 막 한 걸음을 디뎌서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인제 막 알려줄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고 이런 길들이 있었다. 진화론에 무턱대고 당하는, 그쵸? 이런 길 말고도 이런 길이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도 과학을 열심히 활용하고, 그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길이 있다라는 걸 겨우 알려주는 정도 단계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그 기초로 해서 열심히, 그쵸? 연구를 해서 그러한 이제 불신앙의 그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세대가 여러분들의 그 미래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거창한 지금 미래를 얘기를 한 건가요?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구조와 성분은 분명히 관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어떻게 지구가 형성되었는지에 관하여 가설을 세울 수는 있다. 뭘 가지고 역추적을 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구조와 성분 같은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역추적해가는 방식으로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면은 비실험 과학의 영역에서 해당하는, 그러니까 비과학의 영역으로 보일 것만 같았던 영역이 비실험 과학이라는 명목으로 과학의 영역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싱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지구의 구조를 알아내기 위하여 지구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실험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한 실험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물론 그 가설이 굉장히 정교해야 되겠지만, 그쵸? 일반적인 실험과학보다도 더 정교해야겠죠. 그쵸? 거꾸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더 정교해야 되겠어요. 그쵸? 근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과학적 방법론을 계속 적용하면서 근데 그게 올바른 방향이었다면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론을 거쳐서 하나의 법칙으로까지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근데 과학적 방법은 엉뚱한 방법으로 가는 거 봤잖아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 봤잖아요. 그쵸? 네. 지금 진화론과 같은 엉뚱한 길로 지금 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금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자, 실제로 이 책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화석과 암석을 공부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아마 화석과 암석이 생성되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화석과 암석을 공부함으로써
지구의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많은 사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아까 멸종한 생물들에 대한 내용들, 그쵸? 이런 것들도 오늘날에 볼 수 없어요. 관측을 할 수 없어도 남겨진 증거, 화석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또 다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화석과 암석이 형성되는 과정을 관찰한 과학자가 하나도 없었어도 지구의 역사에 관한 두 가지 경쟁적인 이론들의 타당성을 판단하려고 시도할 것이며 어떻게 과학적 방법론이 적용되어 왔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죠. 그쵸? 들도 과학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또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세연이 가고 다음 단락 읽어봅시다. 결국 과학은 잠시만요. 이 다음 페이지구나. 저 화면으로. 결국 과학은 단지 어떤 특정한 질문들에만 대답할 만큼 제한적이지 않다. 만약 과학적 방법론을 적절히 적용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어떤 질문이든 거기에 대답하려고 시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과학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과학으로부터 얻은 어떤 해답도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단 하나의 반증만 나타나더라도 언제든 잘못된 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사실상 거의 모든 것들을 연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우리가 과학적 방법론을 고수하는 한 제대로 과학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적 방법론으로 잘 활용한다 하더라도 결론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그 가설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훨씬 더 많아질수록 그 결론이 잘못될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100%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며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이 내린 어떠한 결론도 항상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네, 그래요. 그래서 과학이 사실상 모든 분야에, 그쵸? 다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비실험 과학의 영역이 생각보다 넓다라고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이제 세계관이 사실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문의 분야에 나아가서, 그쵸? 창조론에 기초한 그런 학문들을 많이 일으켜줘야 할 그런 필요성들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할 거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 학문의 한 페이지를 열었다고 해봅시다. 뭐 성경 고고학이 됐든지 아니면은 뭐 생물학이 됐든지 3페이지를 열었어요. 그래서 마치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처럼 이제 너무 큰 엄재연하면은 이제 딱 그 과학계의 흐름을 바꾼 거예요. 마치 다윈이 진화론으로 바꾼 것처럼 재현이가 이 과학계의 큰 흐름을 딱 바뀐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신학과 교리만큼 확실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상당히 유익하고, 그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를 알려주는 큰 유익이 있지만, 그렇지만 확고불변하게 알려주는 신학만큼은 사실 아닌 거예요. 신학과 교리만큼은 아니라는 그 전제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그러한 유익들을 얻고 또 개척도 해나가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